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최근 2023년 한국선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 모시고 선교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선교연구원 원장이시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부터 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선교연구원은 크림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해외선교회의 연구지원기관입니다. 이곳에는 GBT도 있고 호프 등 어떤 파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국내외 선교 현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해외의 선교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또 QTG 매일 성경에 보면 열방 기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저희가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선교를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현대 선교라는 학술적인 저널도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대체로 이제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예. 함께 기도하고 또 예. 선교에 관심도 모으고 예. 하는 일들이 있죠. 예. 최근에 이제 한국선교연구원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예. 함께 2023년 한국선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선교 현황을 발표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예. 먼저 목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유래부터 좀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월드비전 소속 선교사로 말린 넬슨 선교사님이 한 1979년부터 88년까지 2년마다 한 번 해외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사 통계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88년까지 조사하시다가 90년부터 크림이 매년 2년에 한 번 이것을 통계를 발표했었죠. 네. 그렇게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연합 기관인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도 발표를 하다가 저희와 KWMA가 경쟁적으로 이것을 또 발표하다 보니까 네. 선교 단체에서는 1년에 2번 이렇게 설문에 이렇게 조사에 응하게 되고 피로감도 있고 또 수치적으로 또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발표합시다라고 해서 저희는 전문기관이니까 저희가 발표하고 주관은 KWM에서 합시다 해서 우리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실은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선교 현황을 각 개인들이나 개별 교회에서 듣는 소식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큰 흐름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변화들을 보고 이후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 시기마다 선교 이슈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되돌아보면 그 시대의 사고관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부인 선교사님들은 이름에 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파송되지만 그렇죠. 예. 남편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지금 선교사 명수를 이렇게 한 가정에서도 남편 여성분 두 분 다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것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걸어온 기록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는데 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전에 했는데 최근에는 좀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하고 있는데 또 이후에는 2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2020년 전에는 예. 한국 선교연구원과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각각 이제 이 통계를 냈잖아요.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두 통계가 달랐던 것 같고요. 예.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통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그 통계를 내는 기준이 좀 달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교사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사실은 어떤 영역이든지 이 개념 정의가 사실은 DNA와도 같아서 이후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데 이 개념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모호한 부분들이 한국 선교의 역사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조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선교 갔다 오신 분이 선교사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선교사 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장기 선교사로 갈 때 개교의 파송보다는 단체를 중심으로 교단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파송이 되되 2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장기 선교사를 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를 단기 선교사 이것도 단체에서 파송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개교에는 전수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게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은 단기 선교 활동으로 저희가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선교사 숫자에 조금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발표되는 선교사 통계는 2년 이상 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맞습니다. 숫자를 파악한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고 또 어떤 사역 예. 어느 지역에 사역하고 계신지 2023년 통계를 좀 전반적으로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시작할 때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선교 단체 파송 단체는 뭐 그까지는 안 되지만 전체 선교 단체라고 한다면 교단을 포함해서 한 223개 단체가 있고요. 선교지가 174개국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까지도 지금 가고 있고 현재는 2만 1,917명의 장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숫자의 추이를 보면 88 올림픽 그 당시 89년 이 당시 이제 개방이 되고 했을 때 해외 여행 자유됐을 때 네. 한 1,000명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 10년 정도 지나서 한 2000년도 초반 2000년 초반 2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네. 2002년 3년 그때는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만 명으로. 10,000명으로 10배 가까이 예. 증가했고요. 그리고 예. 예, 10년 전에는 한 2만 명, 이미 2만 명이 음. 됐었고 예. 계속 성장하다가 올해 또 처음으로 작년에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좀 눈에 띄게 좀 줄어든 2만 2천 명에서 2만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예. 2009년 10년 즈음부터 이제 비슷한 숫자의 선교사가 예.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고 전체적으로는 네. 대부분이 아시아에 좀 많이 있습니다. 59% 정도가 아시아에 있고 북미 11%,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비슷해요. 8, 9% 정도 되고요. 중동, 남미가 5% 정도씩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신규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한 625명 정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렇고 주로 이제 가게 되는 지역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사역도 외국인 사역도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사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튀르키예 등등으로 가고 있는데 전 아프리카 이런 데 좀 작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현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 사역지 변경 사례가 꽤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추방이 여전히 한 88건 정도가 있었고 비자 거절도 36건 정도 보고가 됐고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 사역이 어려운 곳이 한 20건 정도 있었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지역으로 사역지를 변경한 곳들은 중국하고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한국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해외 난민들을 위한 사역자가 한 410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조사가 됐고 국내 외국인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한 8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현지 사역지를 옮기면서 약간 고령화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재적응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10,000명이다가 예. 2009년 10년쯤부터 2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예.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이제 선교 사역에 예. 참여하신 분이 600여 분, 625명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은퇴하실 분들이 대거 이제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예. 들거든요. 예.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선교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 예.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나이를 구하는 것을 조금 추세가 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선교사 평균 연령을 한번 내봤더니만 53.7세로 나왔습니다. 53.7세고 최근 추세로 하면 몇 년 사이에 매년 0.6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 되면 아마 저희가 볼 때 평균 연령이 60세쯤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 지금도 작년 기준에 60세 이상은 이제 소수점 이하 떼면 29%입니다. 약 30%라고 보면 되죠. 그럼 30%면 70세에 은퇴를 한다고 볼 때에 현재 선교사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6,400명 정도가 10년 이내 은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 은퇴 대상자도 많고 젊은 세대도 많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제는 30대 이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9 아니면 7%,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7% 정도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자면 94년도에 비율을 보면 30대 이하가 70%였어요. 아, 많이 차이 나네요. 예. 그런데 지금은 7%, 70%가 7%가 된 거죠. 거의 10분의 1로 젊은 선교사가 줄어들었군요. 예,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문제는 올해도 나왔지만 60대 이상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연령대들은 모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선교사님들 하면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면 후원 요청 사진 보면 아이들이랑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꼬맹이들이랑 안고 이렇게 찍고 후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게 좀 현재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60% 이상이 MK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이상입니다. 예, 60% 네. 이상이 그렇게 되니까 고령화되고 또 대학 문제나 자녀들과 관련되어서 국내로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같이 또 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분들의 선교 경험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선교사가 고령화된다는 것이 선교 전반에 걸쳐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예, 이제 그 노하우나 경험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대부분 지금 조사하면 한 15년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사역 경험입니다. 이전에는 한 4년 이상만 돼도 상당히 오래된 경험을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10년 이하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10년 이상이고 그래서 한국 선교 초창기 때는 젊은 세대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선교가 쉽지 않죠. 타문화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창의적 선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밸런스가 융통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30년 전에 그 젊은이들 세대가 초창기에 많이 구성했던 그 세대가 지금도 가장 많이 선교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대는 변했는데 선교지 사람들도 계속 변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 사회 구성은 그때 선교사님이 오늘도 계속 선교사님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이게 현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자면 선교지가 선교지 어떤 선교지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가 평균 연령인데 53세, 54세, 55세 평균 연령 선교사가 대응할 때 한계가 있죠. 네. 예, 사역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도 선교지마다 지금은 팀별로 선교를 하는 것을 좀 많이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를 갖춘 선교 단체는 선교 현장에는 개별로 나가지 않고 그 현장에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의 팀장을 구성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리더십을 잘 확보를 했는데 이게 한 3, 4년 하다가 또 계속 뒤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 오다 보니까 지금은 팀장 역할 하시는 분들이 40대나 아니면 50대 초반 어떻게 보면 대부분 팀원들 대다수가 그 팀장보다 나이가 네. 많죠. 그러면 네네. 본부에서 있는 규정이나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럴 때에 뭔가 연계성이 떨어지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좀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하기에 사실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연령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 문제들도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한국으로 또 요즘은 바로 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선교적 경제적 손실도 또 크게 되는 부분도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교 경험이 쌓이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제 네. 선교지의 어떤 문화도 급속도로 바뀌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도 계속 이제 바뀌어 가는데 예. 선교사는 나이를 먹어서 그 변화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현실, 뭐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70세 이상 선교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70세면 은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은퇴할 시기가 지났지만 선교지에서 계속 머물면서 선교지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말일 텐데 예.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은퇴 시점이 지나서도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 10년 전에 네. 은퇴 숫자가 한 1000명까지 갈 거다 한 해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간사님들이나 그 선교 단체 본부에서 이게 은퇴자 수를 대답할 때 누적된 수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은퇴자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 당해 한 해에 얼마 정도 은퇴합니까를 이제 좀 강조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74명 정도가 됐는데 은퇴 선교사 한 60%는 은퇴 이후에도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하신 분도 있고 네. 은퇴를 하더라도 60% 정도는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해외에 이제 한 70%가 남게 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은퇴 연령 이후에 해외 거주와 국내 거주를 보니까 반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50%는 해외에 거주하고 50%는 국내 거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몇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그 현지 문화에 적응을 해왔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재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데 시냅스도 줄어들고 이렇게 새로운 게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한국 내에 재정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사실은 들어오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이제 재정도 있지만 사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호한 경우에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은 이제 주거가 마련이 되죠. 한국 사회 자체가 주거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큰 모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선교지에서 삶의 터전을 잘 가꾼 분들일수록 한국에 들어오는 게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후원의 문제가 좀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후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자기 지인들이나 교회, 파송교회 그리고 또 여러 교회에서 현지에 있을 경우에만 후원금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더라도 예. 일단은 조금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후원금 자체가 이제 끊어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시대가 좀 변해서 그랬는지 이전에는 선교 중도 탈락이 단체 갈등, 단체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단체가 맞지 않아서 중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중도 포기 이유 중에 매우 높은 원인 중에 하나로 직업 변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50대에서 60대는 없었고요. 30대, 50대에서 직업 변경이나 아니면 국내 목회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거주할 곳이 국내에 마련되지 않아서 이 네. 선교지에 남아 계시는 그런 예. 말하자면 은퇴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대책 예. 그 부분은 뒤에 좀 듣도록 하고요. 예. 먼저는 이제 교단이나 선교단체 기관에서 이제 파송된 분들은 교단이라든가 기관에 정령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규정에 맞지 않게끔 계속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열정적인 선교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선교계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이 뭐랄까 유기적이지 않은 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네. 파송 교단이나 단체가 이제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계에서는 그런 지점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교 현황 조사할 때 한 단체에 한 3-4번 아니면 5번 이상 전화를 걸고 또 교단도 상당히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고요. 네. 선교사 수가 많은 교단, 특히 이제 대표적인 교단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 교단은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교단들은 선교부가 잘 갖춰진 교단들은 그 은퇴 나이나 연령을 지키는 게 잘 돼 있죠.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대책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중소교단하고 소규모 단체들이 멤버 케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해보면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지원금도 얼마 드리지 못하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군소교단 같은 경우는 매년 선교부 담당 목사님들이 총무나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아마 선교부 명부를 보고 교단 명부를 보고 좀 알려달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선교사 멤버 케어가 지속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송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작은 교단 그다음에 단체들도 가능한 한 선교사 멤버 케어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지속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교회에서 다른 단체, 다른 부서 바꾸듯이 2년마다 계속 바꿔버리는 것보다는 지속성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조차 안 되는 곳들도 꽤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좀 드는 궁금증은 예. 한동안 이제 이 시니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도 뭐 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예. 국내에서 여러 사회 활동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남은 여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시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도 이 선교사 통계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선교 단체 중에 예. 시니어 분들만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파송 단체도 생겼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강의도 좀 해볼 때에 오히려 시니어 선교 단체가 은퇴하신 분들, 일반 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자기 은퇴금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잘하세요. 네. 노하우도 있으시고 서로 또 줌으로 또 건강 관리도 잘하고 오히려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도움도 받기도 하고 네. 문제는 시니어 선교 관련된 분들의 단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네. 오히려 다른 단체가 좀 줄어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아마도 뭐 이건 뭐 저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예. 제가 그냥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아마 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사이에 예. 그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맞습니다. 미처 나가지 못했다가 이제 뒤늦게 나가시는 분들이 예. 꽤 많은 게 아닌가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런데 94년도에 30대 선교사의 비율이 70%였는데 예. 지금은 7%다. 예. 물론 이제 나가는 숫자는 뭐 정확히 좀 헤아려 봐야겠지만 젊은 층의 선교사가 예전같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예. 예. 과거에는 이제 선교 대회가 국내에서 이제 열리면은 예.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 실제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인원이 꽤 됐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네. 뭘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일부만 제가 언급을 한다면 저도 이제 지난 세대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좀 되고는 있는데 항상 질문을 던질 때 젊은 세대들이 던지는 질문하고 우리 세대들이 던지는 질문은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관점도. 그래서 사실은 젊은 세대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누리기를 경험하기를 참여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볼 때에 지금 사실은 50대와 60대 이상의 세대가 특수하다. 그러니까 50년생, 60년생 그리고 70년생 초반 베이비 부머 영향이 있던 그 시대가 굉장히 독특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일단은 혹처럼 이렇게 네, 많죠. 네, 생겼죠. 그리고 그때 경험한 게 경제 성장, 두 번째로 교회 부흥, 우리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숫자도 많았고 그런데 사실 이 유난히 많은 독특한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대는 당시 94년도에 1,700명이었습니다. 30대가 그때 예. 70%가. 예. 근데 지금은 7%인데 1,300명입니다. 몇백 명 차이가 안 예, 나요. 예, 예. 예. 그리고 40대가 허리라고 볼 수 있는데 2004년도면 가장 그 단기 선교나 모든 게 활발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5,4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5,500명이에요. 그런 걸 따지고 본다면 젊은이들 숫자 자체에서는 그 세대에서 헌신이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앞 세대가 네, 네.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예. 아직도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비율이 너무 작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선교사 숫자가 계속 증가했지만 예, 사실 인구는 또 감소하는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예, 예. 이 절대적인 어떤 이 세대에서의 선교 헌신 비율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예.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조사한 거에 독특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저희가 같이 이제 조사하면서 단기 선교 활동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얼마나 받는지 이번에 연령별로 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단기 선교 활동이나 교육이 20대, 30대, 특히 20대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단기 선교에 가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3주 활동, 그러니까 1주에서 3주의 선교 활동은 20, 30대가 80%예요. 전체에. 그리고 4주에서 6개월 미만이
20, 30대가 59%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건 꽤 헌신이 되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93%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짓기에는 이분들도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선교 단체나 교단에서 팔로우업을 해줄 수 있는 단계들이 잘 마련돼 있지 않고 네. 젊은 세대가 보기에 우리가 발을 담그기에는 너무나 이미 풀이 꽉 차버렸다는 거죠. 갈 곳이 없단 말씀이에요? 단체에. 그러니까 아, 예. 왜냐하면 단체보다도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도 단체에 허입되기 전에 파송 단체들이나 이제 연결이 돼야지만 파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 교회들이 좀 많이 좀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선교사님들은 후원하고 있는데 꽉 차 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볼 때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을 때 장기 은퇴 이후의 스텝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모호한 부분들이 쉽게 발을 담그기에는 좀 더 모험으로 여겨질 수 있죠.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만져져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2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1년 미만의 선교지 경험, 단기 활동을 봤을 때는 젊은 세대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네. 내 평생을 한번 선교에 헌신해 보리라 예. 라고 하는 결심과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선교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군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예. 선교 개념, 선교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각 세대별로 느낌도 다르고 네. 이렇게 대화가 많이 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구조 중에 한 부분이겠죠. 이제 예. 은퇴 이후에 노후 대책. 예. 그렇죠. 네. 선교사들도 사역자이긴 하지만 예. 생활인이기도 하니까 예.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했더라고요. 네.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연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기관이 예. 선교단체 5곳 중에 한 곳에 불과하다고요. 예. 매우 낮습니다. 음, 실제적으로 이제 교단들 같은 경우는 응급제도도 있고 하잖아요. 예. 예. 선교사 노후 대책 실태는 어떤가요? 교단이라고 해서 모두 응급 제도가 있는 것은 또 아니고요. 전체 우리 223개 단체 중에 28개 단체가 이렇게 응급비를 이렇게 따로 마련해서 준비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큰 교단, 그러니까 대표적 교단들만 몇 개, 1,000명 이상 교단은 3개 교단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교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주기 전체 삶의 주기를 볼 때에 이것도 한 사회의 일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어떤 국민연금도 매우 중요하고요. 한국에서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게 다 보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적지만 개인연금이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일부 아주 적지만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면 사실은 그 선교사 노후 대책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이렇게 보내는데 많이 처음에 초창기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전체를 중간에 단체들이 마련하는 게 내홍을 많이 겪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책 실태에 있어서는 뭐 그것을 인식하고 중간에 이제 시작한 단체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단체들은 그냥 개인에게 다 일임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부 파송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좀 의식 있는 교회들은 선교사가
파송될 때 한 2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하고 선교사도 자기 계정에서 모금에서 20만 원 정도를 빼서 이렇게 넣도록 해서 은퇴 이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시작 때부터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게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 노후 문제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대비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조금 전에 이제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보내는데 열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내는 게 저희들의 이슈였고 네. 어떻게 하면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헌신하게 할까. 그래서 많은 동원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은퇴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했던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막 활동하고 있는 예. 해외에서 예, 예. 그 모습. 그분들이 돌아올 건 생각 못 했군요. 그렇죠. 그 모습이 선교사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예, 예. 돌아오고 나이가 많고 병들고 아니면은 뭔가 기능을 못하는 분들은 뭐 선교사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선교사라고 규정 짓는 것은 좀 어려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생의 생활 주기를 고려하면서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일단 보내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부분들이 있죠. 개인 선교사님들이. 하지만 이게 쉽지가 또 않지 않습니까? 또 단체도 소규모 단체들은 이것을 누가 그러면 이 연금이나 이런 거 관리할 거냐,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냐 해서 쉽게 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좀 논의가 일찍 됐으면 예.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교사 한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일단 예. 보내는 것에 예, 관심이 있었고 예, 그것에 한국교회 전체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 나눴던 대로 은퇴 시기가 되었지만 은퇴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계속 사역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나가시는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50대, 60대 이상 선교사가 뭐 예. 과반 이상 이 절대 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책이 좀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답은 좀 이렇게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쉽지 않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책을 정한다는 게 한 세대만 보고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어려운데 획일적 대책은 좀 금물인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예. 하는 거는 쉽지 않고 선교사와 선교 단체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파송될 때부터 예. 그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은퇴 이후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선교사와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미리 이제 한 분들은 파송교회와 단체가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파송교회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선교사님과 은퇴 때가 돼서 하기보다는 네. 미리 한 10년 전에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사가 한 1, 2년씩 그 은퇴 나이가 됐지만 너무나 사역하는 게 중요하고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은퇴 나이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단체는 은퇴를 조금 더 일찍 하니까 더 낫더라. 한국 사회에 더 적응을 하고 새로운 예. 사역들로 유사한 사역들로 나아가게 되는 그걸 세컨 커리어라고 하는데, 사역 전환을 경력 전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어떤 선교 단체 같은 경우는 한 50대나 40대 말부터 세컨 커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미리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애 주기를 보면 생애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회가 변하고 우리 생물학적 나이도 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겨울 이렇게 네. 예, 나이가 많아졌는데 예. 그 은퇴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고 담론이 형성이 안 되면 이 긴 기간을 사실은 정체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나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큰 어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 그러면 은퇴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네. 물어보니까 다들 상담, 코칭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 경력이 예. 많으시니까. 예. 근데 실제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준비가 누군가가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당신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단체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밀려서 모두 공부한다. 어떤 사람은 또 밀려서 모두 뭐 어떤 다른 걸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힌트가 될 답이 없는 가운데 예.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한국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수가 2만 명이 넘는다. 우리 이제 흔히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 그 단일한 기관에서 보낸 선교사 숫자가 2만 명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예. 각각 파송한 선교사가 그만큼이니까 예. 답이 하나가 나올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80% 가까운 선교사는 은퇴 이후에 노후 대책이 지금 뚜렷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통하면서 그 대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가는 예.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가운데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네. 그 일방적인 그러니까 획일화된 예. 대책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지금 은퇴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은 이후의 세대들이니까 따라서 이 논의의 장에 젊은 세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막 선교에 들어오려는 젊은 세대 사람들의 의견이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의견을 듣고 그들과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후의 세대는 맞지 않는 게 되겠죠. 예. 예.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려면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 예. 선교사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에 대한 깊은 어떤 헌신과 또 열정은 있었지만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에 비해서는 저희 열정에 비해서는 부족했다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미국 이전에 사실은 선교가 처음에 서구에서 이렇게 많이 할 때에 계몽주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문명화가 거의 선교와 좀 맞물려 있었어요. 문명화시키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 한국의 여러 선교 뭐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식 기독교 저희가 배웠던 신학 저희가 배웠던 기독교 이게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한국식 기독교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부작용들도 생기고 또 그 선교 지역에는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서구도 마찬가지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또 다른 말로 리플렉티브 프랙티셔너라고 성찰적 선교사로 이제 가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요즘에는 서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이전에 선교가 무엇인가 개념적으로
예, 저희도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앵코이에도 고민도 하고 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의 원리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 존재도 세상에 보냄받은 어떤 선교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제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부흥도 하고 돈도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인력도 헌신자도 많아지니까 우리가 많으니까 네. 우리 어젠다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하고 이걸 기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교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너희는 이것이 필요할 거야 하면서 센터도 짓고 우리의 어젠다 이게 현재에 다가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필요한 게 그들의 필요. 뭐 사실은 진정한 필요가 필요한 거겠죠. 뭐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 어젠다가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존재, 선교사가 사실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보조하면서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반성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월주의, 승리주의라고 하죠. 그 우월주의의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가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한국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다가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선교의 폐해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게 가부장적 온정주의라고 파터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선교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는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한 부분들을 좀 반성하고 지금은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 근래 이제 한국 교회 여러 선교 단체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반성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처럼 지난해 세계 선교 전략 회의 네. 앵코이에서 예. 이른바 동반자 선교라고 이 맞습니다. 현지 선교지에 있는 예. 현지 교회들과 함께 선교하는 방안 네. 이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 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던데 네. 이제 한국 교회 선교가 이제 현지 교회의 사정도 살피고 네. 또 뭐 이주 노동자의 어떤 그 상황도 살피면서 말하자면 이제까지 해왔던 선교가 다른 형태의 선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어떤 선교 전략. 예.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이렇게 이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안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그 역동성은 네. 이주민을 통해서 많이 사회가 형성이 되고 다이나믹을 가져왔다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 그 선교 그 단체 특히 이제 한국 선교 단체 파송 선교사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20년 때부터 한국 국내에서 이제 신학 훈련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사로 저희가 해서 하는 분들이 76개국이나 됩니다. 76개국 국적에 맞네요. 950명 계속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나 사실은 우리 패러다임은 바뀌지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동반자로 보기보다는 우리 정체성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우리 재정으로 도와서 선교를 하게 하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매해 해마다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전히 우리가 주역이어야 한다는 그렇죠. 그 생각은 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을 얼마나 우리의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까가 사실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 현지에서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국내에서 훈련받은 이주 노동자를 선교사로 보낼 경우에 예. 그들을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예, 심리적으로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예. 현실은 그렇군요. 예. 이제 선교사 노후 대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가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또 그런 선교사들의 대책을 또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단체와 교회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조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해야 될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지만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단체마다 교단마다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또 열심히 또 해왔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인생의 그 넥스트 챕터잖아요. 다음 장은 사실 이전에 걸어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급하면 좀 마음에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두려움도 막연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는데 꼭 어떤 아무것도 마련이 되지 않는 것에서 만나를 공급받듯이 또 아니면 엘리야가 사역을 다시금 전환해서 그가 이제 하던 일을 접고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임하는 그런 역할로 바꾸었듯이 뭔가가 본인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뭐니 해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주변의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정신을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 들어올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주거와 재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여기서 사회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살 것인가가 미리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소통하고 모임들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들이 그 운동을 할 때나 이를 보면 이전에 신체가 변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운동하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걸 인식을 사실은 못하다가 어떤 분들은 먼 지역의 순회 사역을 가시면서 큰 병을 얻어서 오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 스트로크가 와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게 육체의 한계를 이전과 똑같이 잡고 있다는 거죠. 은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체적인 겨울도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잘 인식하면 그것을 좀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름을 생각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나 이제 파송교회도 이렇게 재정적인 입장으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접근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생 전체 주기를 보면서 사실 선교사님들도 재정적인 걸 뭐 다 요구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그 나이 때 되면 이렇게 유산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또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타인은 나를 어떻게 이게 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와 파송교회는 꼭 관심을 이후도 은퇴 이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연금, 주택, 뭐 이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대비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생활하시던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관심, 개인의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국 선교 현황 이 데이터 네. 이걸 가지고 좀 한국 교회가 앞으로 펼칠 선교 전략 좀 차분하게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전문가로서 이 2023년 통계를 내시면서 예. 한국 교회에 이것만큼은 좀 당부하고 싶다 이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예. 외국 선교사님들보다 고학력입니다. 네. 다들 박사도 많고 또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도 많고 또 목사님들도 대부분이시고. 근데 그래서 대책도 많이 마련하지만 우리 사회와 또 다음 세대 또 고령화 여러 가지 뭐 전략이나 이런 걸 많이 또 짜고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선교 단체가 두잉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뭔가 이제 실천적인 면을 그때 다시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왔는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나의 제자를 만들었고 또 복음도 많이 전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두잉이 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선교지는 또 어떤 선교지 사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비전을 이렇게 꿈을 꾸고 던져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좋은 성숙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좋은 선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회에 좋은 비전을 던져주는 이런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성찰적인 부분을 많이 더 갖춰갔으면 좋겠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면 시대가 변하더라도 시대가 막 급박하게 변하지만 그 핵심 DNA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이후에는 이 그릇이 훌륭한 그릇이면 많이 담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설픈 그릇이고 하면 이게 담기는 게 참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담기면 이후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에 한국 교회는 좀 또 한 번 더 그 다음 세대에 있는 당사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이든 뭐든 훈련이든 선교 훈련이든 우리가 다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와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릇이 잘 짜여지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한국에 부어주셨던 그러한 축복들 부흥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부어주시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해외 다른 예. 나라의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막 파송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예. 한 세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이제 청년의 한국 교회, 그러니까 선교계로 봤을 때는 청년의 시기처럼 열정적으로 선교사도 보내고 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차분하게 성숙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